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사법개혁 쟁점 법안들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해 대법원과 대검찰청, 보수 우파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중립을 표방하는 언론과 학계 인사들까지 사법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거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대치선을 독립성 수호냐, 훼손이냐라고 설정하는 것 자체가 사법개혁 반대 세력이 설정한 프레임입니다. 대치선은 법원과 검찰 조직을 민주주의의 요구에 순치시키느냐, 그들만의 기득권 철옹성으로 남겨두느냐입니다.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87년 6월 항쟁으로 얻은 민주헌정질서의 성과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피와 눈물로 쟁취했던 민주주의의 성과를 일거에 무위로 돌리려고 했던 내란 세력과 그 세력들을 방관하거나 옹호했던 이들이 사법기관의 독립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사법기관의 독립을 외치며 모든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대법원은 판사들을 고문해서 부정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12월 3일 밤부터 가까스로 헌정질서를 회복한 민주주의의 봄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법리를 적용해서 희대의 파시스트 윤을 탈옥시킨 법원과 법원의 결정에 각본이라도 짠 듯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검찰, 그러한 수뇌부의 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한 검찰 조직이 진정 사법기관의 독립을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기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국민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벗어나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철옹성이 아닙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며 각 사법개혁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기본소득당의 기준은 사법기관이 만든 철옹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아니라 각 법안이 법원과 검찰의 전횡을 막는 실효성 있는 대안인가입니다. 반대하는 개혁법안에 위헌 시비를 거는 것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명백한 위헌이 아니라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수준은 고려사항이지 핵심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건부로 찬성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건 배당과 사무 분담은 사법부의 전속적 권한이어서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사법 독립을 해친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주장은 국회가 제정한 법원조직법도 위헌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함축한 그야말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영장전담 판사와 재판전담 판사를 구성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 요구권, 수사지휘권 등을 보유한 정부 인사가 전담 판사의 구성에도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국가기구 구성의 일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위헌성의 무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정당성의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 추천권 삭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찬성합니다. 법 왜곡죄는 모델로 삼은 독일 형법은 물론이고 스웨덴과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등 다수의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들 중 일부 국가들은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 과실로 인한 수사와 재판의 위법에 대해서도 이들 중 일부 국가들은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 과실로 인한 수사와 재판의 위법에 대해서도 법 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의 사법농단을 제어하기 위해서 법 왜곡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과 검찰은 사법기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라면서 반대하지만
저는 오히려 법사위를 통과한 현행 대안도 실질적 제재 효과가 미미할까 우려합니다. 현행 대안처럼 법 왜곡죄의 고도의 목적성을 구성 요건으로 할 경우 수사 및 공소기관이 피의자 내면의 인식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안이라도 도입되는 것은 충분히 유의미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검사들에게 일종의 자기검열 장치로 작동한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대법관 정원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 한 명당 인구수는 370만 명에 달합니다. 프랑스가 58만 명, 독일이 65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이미 수십 년 동안 제기되어 온 과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고 빠르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검사와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형사 범죄를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수사 대상 범죄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수처 설립의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범죄, 반사회성이 높은 중대범죄에 대해 견제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사기구가 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같은 개인적 범죄를 포함해서 모두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로 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100%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를 확정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판사와 검사, 앞으로 수사권 강화가 예정된 경찰에 대한 사법기관들 상호 간의 견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특정 범죄로 한정하여 확대한다면 공수처 설립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견제 장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당 당론안은 재판소원의 범위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을 둘 경우 재판소원 청구의 장벽이 지나치게 낮아져서 재판소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송 패소자들에게 별다른 규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적용과 해석을 넘어 법원의 일반 재판에 대한 상위의 규제 및 감독기관화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기관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고려할 때 이것이 바람직한 변화인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무엇보다 재판소원의 확대가 힘없는 다수 국민과 재력가 그리고 권력자 중에 누구에게 더 유리할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기업 등 우월한 지위를 가진 권력자들이 수십억 대의 소송비를 지출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사례를 다수 목격했습니다. 스페인 등 해외 국가에서는 재판소원을 도입한 이후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재판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의 광범위한 허용은 소송 전에 취약한 서민 중산층 등의 다수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이익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재판소원의 남용을 방지하려면 재판소원의 범위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하거나 해석한 법령에 기초한 재판으로 한정해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헌법에 대한 최고 권위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기속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검찰에 누적된 국민적 불신은 권력에 충성하기만 급급했던 사법기관의 지난 과오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12.3 내란 이후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입법부에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들의 정당하고 근거 있는 불신을 해소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사법기관의 수구적 기득권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해온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사법개혁안을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란에 동조해온 헌정질서 파괴 세력다운 행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에 호소드립니다. 내란 정당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수합시다. 다만 사법개혁안이 사법기관의 전횡을 막는 실질적인 해법이 되도록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각 법안에 대한 보완 의견은 예견된 부작용을 방지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 사법개혁을 원 취지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사법개혁 입법이 법원과 검찰에 누적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도록 앞으로도 제대로 된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세요. 자, 순서대로. 아니, 다 읽으셔야 돼. 그러면 누가 하실까요? 그러면 안 하죠. 내가 지금 무대. 곽 의원님 오셨어요? 곽 의원님 오셨답니다. 그럼 원래대로. 아니, 원래대로 하시면 됩니다. 곽규태 의원님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네. 아니, 저기 여기 제가 1페이지 드릴 테니까 여기 2페이지 알겠습니다. 예. 다 아시는 상황.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제 특검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미진한 게 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법치주의를 도전하는 아주 파괴적인 그런 언사입니다.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은 이번에 통일교 관련 수사를 하면서 민주당도 분명히 정치자금을 지원을 했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사 보고서 형태로만 남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냥 넘어가고 우리 당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고 권성동 의원도 구속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검은 정치적으로 중립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한 정파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백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국민의힘의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위원회이고 같이 하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곽규태 의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또 윤용근 위원님, 그리고 이준우 대변인님, 그리고 또 하종대 대변인님, 그리고 또 정경욱 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렴치의 끝 2차 종합특검은 사법체제 파괴이자 선거 공작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또다시 정략의 먹잇감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망언을 쏟아내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적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는 이 같은 무분별한 무한특검 정치쇼와 수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민중기 특검팀의 편파적 행태에 대해서 단호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3개 특검이 태산, 명동, 서일필의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2차 종합특검을 한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기획이자 명백한 선거 공작이다. 정청래 대표가 주장한 2차 종합특검은 더 이상 수사나 진실의 규명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는 세 개의 특검의 수사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그렇다면 실체가 없는 이슈라도 지방선거까지 질질 끌고 가서 민주당 장기판으로 계속 쓰자는 것입니다. 정 대표는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특검의 재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수단을 찾아서 끝까지 진영 논리로 이용하겠다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검찰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이중적 태도, 수사기관을 자기 진영 입맛대로 골라 쓰겠다는 위험한 정치공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세계 특검 역시 민주당 주도로 시작되었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성과는 미진했습니다. 한마디로 태산, 영동, 서울필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3개 특검의 헛발질과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민생을 계속 외면하고 실체 없는 의혹을 질질 끌며 선거 전략으로 삼으려는 행태는 명백한 특검의 사유화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저열한 정치 공작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편파수사 정치특검임을 입증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특정 정치 세력의 사설수사기관,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 금전 지원을 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음에도 특검은 이를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덮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작동한 명백한 편파 수사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을 줬고 그중 1명에게는 고가의 시계까지 줬다고 했습니다. 또 이들이 경기도 가평 통일교 시설까지 찾아가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통일교와 관계를 맺은 장관급 인사 4명과 민주당 의원 명단도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민주당 관련 진술을 공식 조서가 아닌 비공식 수사보고 형태로만 남겼습니다. 진술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에 민주당 커넥션 부분을 수사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고 기록을 숨긴 행위는 특검이 중립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반면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사소한 진술 하나에도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했으며 사법부는 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는 명백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과 통일교 간의 검은 커넥션을 특검이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닌 민주당의 정치 도구에 불과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같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차익을 올린 사실 등 자신들의 무수한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뭉개더니 이번 민주당과 통일교 커넥션 의혹 역시 같은 식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이상 민중기는 이제 특검이 아닌 특검 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합니다.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통일교 커넥션 편파 수사, 직무유기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 및 책임자 처벌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란몰이 허울로
사법 질서를 흔드는 시도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라는 허상에 기댄 지 벌써 1년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밝혀진 진실 하나 없고 국민의 세금과 사법 시스템만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2차 종합특검이니 내란 청산 대행진이냐 하며 선거 때까지 이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는 특정 정당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지 정청래 대표의 사법 실험실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 체계를 농단한 자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9일 국민의힘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아니요, 저 지금
시간이 돼서 기자회견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더민주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광희라고 하고요. 저희 함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김문수 의원님 모셨고, 그리고 송순호 우리 경남도당 위원장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대구 달서을 지역위원장인 김성태 위원장님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인공 유동철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대표이자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인 유동철 위원장의 오늘 보시는 대로 출마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이자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마선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내란 청산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그야말로 사력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며 수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시대적 과제와 소명은 빛의 혁명 완수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입니다.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 유동철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당원 주권을 실현하고 내란 세력의 정치적 아성 영남 돌파의 최선봉에서 싸우겠습니다. 12.3 내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의 청산은 더디기만 합니다.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곳곳에서 내란 세력은 여전히 암약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아예 내란 세력의 숙주가 되었습니다. 내란 세력의 정치적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의 최전선은 영남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의 꿈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영남의 중요성을 내다보고 영남 지역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에는 영남권 최고위원이 한 상황입니다. 저 유동철 내란 척결의 최전선, 영남 돌파의 최선두에서 이재명처럼 동지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빛의 혁명 완수를 위해 우리 민주당은 똘똘 뭉쳐 함께 싸워야 합니다. 150만 권리당원이 다 같이 나설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열고 역동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당원 주권이 단결이자 승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계엄군의 총칼을 맨몸으로 막아내고 국민주권 시대를 개척한 역사의 주역입니다.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갈 민주당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정해진 답에 거수기 노릇이라는 들러리가 아닙니다. 중앙위원회의 1인 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입니다. 공론의 장을 열고 수기를 통해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저 유동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리당원, 대의원, 지역 지도부가 모두 참여하는 진짜 수기를 통해 1인 1표제를 완성해야 합니다. 당원들을 직접 만나며 걱정과 불안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명처럼 경청하고 소통하는 최고위원, 수기하고 토론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당원들은 의심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컷오프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직 강화 특위는 당원 당규의 미비를 이용해 제어할 수 없는 권한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론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당원 당규의 미비점은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억울한 컷오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 유동철처럼 가짜 뉴스를 이유로 컷오프 당하는 사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처럼 정정당당하게 맞서 공정과 민주의 가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유동철 대학의 강당과 거리에서 장애인과 소수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싸웠습니다. 척박한 부산에서 시민운동, 복지운동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교수 전문가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민주당의 정책을 지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후보이던 시절 정책 자문으로 인연을 맺어 기본사회 철학을 체계화, 공약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영입 인재로 총선에 나서 낙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와 이재명의 고난을 지켜보던 대학의 연구실은 가시방석과 같았습니다. 오직 함께 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정치에 나섰습니다.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려운 힘든 일 앞장서겠습니다. 손해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의 영입인재답게 이재명처럼 일하고 이재명처럼 혁신하겠습니다. 빛의 혁명 완수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유동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내란 책사 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사살 명단들을 정리했던 반국가 세력들의 파렴치함이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내란 속의 윤석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란의 수괴가 윤석열, 그 오른팔이 김용현이라면 노상원은 실질적으로 책사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정조준하여 총뿌리를 겨눴던 자가 일말의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정에서조차 마이크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귀찮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작태라니 여전히 이 내란범들의 뻔뻔함과 파렴치함은 그야말로 끝도 없습니다. 귀찮아서라고 했습니까? 내란 1년 전부터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수첩에 기록을 했던 자입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활동가, 법조인 등을 망라하여 하나하나 실명까지 거론하며 수거 대상으로 삼고 사살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포함하여 수용과 처리 방식까지 챙겼던 자입니다. 내란에 가담할 핵심 군 인사들을 1년 전부터 필요한 요직에 꼼꼼하게 박아넣었던 철두철미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귀찮다고요? 주권자 국민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이 끔찍한 자들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산산이 짓밟아 부숴버리려 했던 이 참담한 자들을, 그럼에도 단 일말의 반성과 성찰도 없는 이 무도한 자들을 절대로 조금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들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독립기념관 사유와 감사에도 아랑곳 없이 또 극우 예배를 강행한 김영석 관장, 순국 선열 모독 작태입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규정 따위는 다 무시하고 독립기념관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해서 보훈부의 감사까지 받고 있는 김영석 관장이 이에 아랑곳 없이 다시 극우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것도 마치 보란듯이
보훈부의 감사 결과 통보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이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과 기독교의 만남 개막식이라는 제목과는 전혀 다른 한마디로 내란 옹호 극우 예배였습니다. 지난 1월 계엄 선포는 구국의 결단이자 대한민국을 살릴 최상의 조치였다던 박귀한 목사가 사회를,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었던 오정호 목사가 설교에 나섰습니다. 거리의 내란 속의 전광훈의 집회와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도 독립기념관입니다.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에 나섰던 순국 선열들에 대한, 그렇게 되찾아 소중하게 일궈온 민주공화국에 대한 노골적이고도 끔찍한 모독입니다. 김영석은 그 자리에 1분 1초도 더 있어서는 안 될 자입니다. 뻔뻔스럽게도 직접 단상에 올라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운운했습니까? 그런데 왜 독립기념관장 자리는 꿰차고 있습니까? 분명히 못 박아두건데 독립기념관은 구구 목사 김영석의 개인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즉각 사퇴를 엄중히 명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문대림입니다. 귀찮다며 증언 거부한 노상원, 내란 공범자의 오만함이 극에 달랐다는 내용으로 논평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증언 태도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조롱하는 파렴치한 행태 그 자체였습니다. 불리한 질문은 잡아떼고 유리한 질문엔 입이 트이는 그야말로 내란 공범자의 선택적 임열기라는 새로운 정치 희극을 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귀찮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장면은 충격을 넘어 모욕이었습니다. 국가를 뒤흔든 내란 사태의 핵심 당사자가 재판정에서 국민 앞에 책임을 귀찮음 수준으로 격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란 공범자들이 저열한 수준입니다. 그가 침묵한 사안들은 모두 진실규명의 핵심입니다. 2023년 10월 장성 인사 시점부터 계엄이 준비되었다는 정황, 허위 부정선거 프레임을 앞세운 제2수사단 가동 시도, 정보사유원 인적 정보 유출, 그리고 2023년 11월 김용현과의 은밀한 접촉까지, 이 모든 것은 우발적 대응이 아닌 이미 설계된 쿠데타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비아폰 의혹은 더욱 결정적입니다. 김용현이 계엄 선포 전날에 아무 말 없이 비아폰을 건넨 정황, 계엄 당일 밤 또 다른 소령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통신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 준비였음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노 전 사령관은 조직도도 안 보였고 발신번호도 없었다는 허술한 변명만 내놓았습니다. 어설픈 해명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오만입니다. 노상원의 증언 거부는 한 개인이 방어 전략이 아니라 내란 공모 세력이 짜고 치는 집단 진실 은폐 작전입니다. 내란 공범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 거부권을 악용하고 선택적 진술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특검은 이들이 선택적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이 거짓과 은폐를 방치하는 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또 한 번의 배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를 조롱하고 내란 범죄를 가볍게 여기며 국민을 우롱하는 이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이 마땅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보당 모두를 위한 서울특별위원장 이상규입니다. 지난 목요일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흰눈이 만들어낸 멋진 풍경도 잠시, 첫눈 대비도 제설 작업도 없이 서울 도로는 얼어버렸습니다. 차들이 뒤엉키고 퇴근길 버스가 끊겨 시민들은 일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작년 폭설에 눈 대비 철저히 하겠다는 서울시 약속은 어디 갔나요? 종묘 개발 홍보 영상에 돈 들이고 해외 출장 다니고 꽃길만 걷는 귀족 행정으로 서울 시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꿈쩍 않습니다. 민주당은 차명 주식 투자에 이어 인사청탁하다 딱 걸렸습니다. 훈시기형과 현지 논란은 무슨 날벼락인가 싶겠지만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의 행태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정권 잡고 민주당 세상 되었으니 권력도 휘두르고 한미천 챙겨보자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민주당, 너희들은 뭐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세간의 민심이 오세훈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결국 국민의힘을 해체할 것이라 했고, 신동욱 의원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공포감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법관회의에서는 재판 독립성과 상권 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공식 의결을 했군요. 국힘에서 말하는 나라는 내란 세력 그들의 나라, 법관이 말하는 재판 독립은 양승태처럼 사법농단 정치재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독립입니다. 내란 세력의 나라는 망해도 됩니다. 아니, 망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정치재판의 독립성은 흔들려도 됩니다. 아니, 흔들리다 못해 파괴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관들이 머리를 쳐들고 저항합니다. 민주당이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사청탁에 이어 통일교 돈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내란 재판부 잘못 추진하면 윤석열이 석방될 수 있다는 나약한 소리도 터져나옵니다. 아름다운 개혁,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상처나지 않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내란 척결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태를 똑바로 보고 처신하기 바랍니다. 자고 우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인 이미선 브리핑하겠습니다. 4세 7세 고시 금지, 빈틈도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행복할 권리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4세 7세 고시라는 참담한 현실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 이른바 4세 7세 고시가
뒤늦게나마 금지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입학 후 반배정을 명분으로 한 레벨 테스트를 허용한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꼼수에 불과하며 조기 사교육의 악순환을 끊지 못할 빈틈입니다. 이미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현실은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할 만큼 심각합니다. 4세부터 시험을 준비하는 비정상적 풍경은 비극입니다. 아이들의 행복권을 침해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불평등이 세습되는 사회가 만들어낸 병폐가 이제는 유아기 아이들에게까지 확장된 현실을 보며 깊은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니 육아 부담은 커지고 출생률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정말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다면 규제의 빈틈을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요구보다 아이들의 발달과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자신 안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까지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풍토는 그 존재의 가능성을 짓밟는 폭력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진보당은 조기 사교육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합니다. 아이들이 시험이 아닌 삶을 배우고 행복을 누리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미래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는 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특정지역 예산 끼워넣기를 강력 규탄한다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할 경남 통영시 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의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양수산기후변화 대응센터 사전 타당성 조사비와 관련하여 정부 안에도 국회 심의 과정 어디에도 없었던 특정 지역명이 최종 예산안에 기습적으로 삽입되는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우리 바다의 급격한 수온 상승과 연안 수산업 피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를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도 명확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구두, 서면 질의를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2026년도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해 왔으며 사전 타당성 조사비 2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기획재정부의 회신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국회 예산안 수정안에서도 특정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불과 한두 시간 전 정부 안에도 없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이 없었던 전남 완도라는 지역명이 삽입되었고 최종 예산안은 이를 반영한 채 통과되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각 지역을 공정하게 비교 분석해 최적의 입지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로 경쟁 후보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철저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전 단계에서 특정 지역명이 기습적으로 삽입된 것은 본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명백한 절차적 위반입니다. 나아가 특정 지역 문구 삽입은 합리적 검토라기보다 지역 이해관계나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이 작동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해남에는 2027년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개관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권역 내 유사 기능의 기후대응센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센터를 특정 지역을 전제로 설치한다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 면에서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양수산 기후변화에 취약한 양식 품종이 다량 생산되고 관련 연구기관과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되어 있으며 경상국립대 통영 캠퍼스의 무상 부지 제공까지 확보한 경남 통영이 정당한 평가 기회조차 박탈당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명백한 야당 홀대이자 경남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략적 끼어넣기 예산에 불과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여야와 지역을 떠나 반드시 지켜야 할 국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은 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흔드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 타당성 조사비 항목에 특정 지역명이 삽입된 경위에 대해 국회 예결특위 한병도 위원장과 기획재정부가 명확하게 소명할 것. 둘째, 해당 문구가 어떠한 절차와 근거로 반영될 수 있었는지 규명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셋째, 타당성 조사가 본래 취지대로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예산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저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 해당 항목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립김대중대학교를 추천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우리 전남 국회의원 전체의 서명을 받아서 오늘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김원희 도당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계원 예결위원님 오셨습니다. 저는 순천갑 김문수입니다. 저희들이 순서대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 논의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며 전남도민의 수건이었던 국립의과대학 설립 역시 중요한 단계적 성과로 나아가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근 교육부가 두 대학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연합형 통합, 이른바 느슨한 통합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방식은 법적으로는 두 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하되 실제 운영에서는 일정 수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모델로 양 대학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입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본부가 설치된 캠퍼스에는 통합총장, 대학 본부가 없는 캠퍼스에는 캠퍼스 총장을 두는 방안을 수용 가능한 구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두 대학은 규모와 위상이 비슷합니다. 2024년 4월 기준 학생 정원은 순천대 6,554명, 목포대 6,194명이며 재학생 수는 순천대 6,386명, 목포대 5,747명입니다. 순천대는 전남 동부권을, 목포대는 전남 서부권을 대표하는 대학임을 고려할 때 통합 이후 특정 캠퍼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양 대학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가 보였던 다소 신중하거나 부정적 기조와 달리 최근 들어 두 대학의 합리적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판단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통합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도 국회에서 진행 중이며, 이는 전남 통합국립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과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캠퍼스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할지 혹은 임명제로 둘지를 둘러싼 논의가 남아있지만, 지역사회와 교육계에서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이라는 큰 목표 아래 충분히 조율 가능한 사안이라는 전망이 매우 우세합니다. 이렇게 정부와 대학 구성원, 지역사회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합의를 넓혀가고 있는 지금 두 대학의 통합은 사실상 구분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저희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은 통합대학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을 교명으로 국립 김대중 대학교를 공식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국립 김대중 대학교는 통합대학이 지향해야 될 가치와 미래 전략을 담은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첫째, 국립 김대중 대학교는 전남의 역사적 정체성과 가장 부합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합이라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실천한 역사적 지도자이자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전남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을 세계로 이끈 인물이자 지역을 넘어서 국가의 품격을 상징하는 인물의 이름을 대학에 부여하는 것은 통합국립대학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둘째, 국립 김대중대학교는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이름입니다. 세계 유수 대학들은 국가 지도자, 역사적 인물, 사회적 리더의 이름을 대학명으로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그리고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조지 메이슨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입니다. 제임스 메디슨 대학교, 또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역사적 지도자의 이름은 대학명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미국에서도 매우 일반적입니다. 셋째, 국립 김대중대학교는 순천과 목포를 비롯한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상징입니다. 그동안 두 지역은 의대 유치를 둘러싸고 경쟁 구도가 존재했지만 이제는 통합이라는 큰 목표 아래서 새로운 협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으며 순천과 목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가장 통합적인 상징입니다. 많은 지역민들이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순천과 목포의 감정적 거리를 좁혔다, 전남의대 통합 논의의 추진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통합국립대학의 이름은 바로 이러한 화합, 혁신, 도약의 정신을 담아내야 합니다. 넷째, 국립 김대중대학교는 전남의 미래 100년을 여는 이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의 문을 연 지도자입니다. 그 비전과 결단 덕분에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IT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의 AI 데이터 초연결 시대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 설계한 토대 위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 김대중대학교라는 이름은 과거의 명예를 기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AI 시대를 선도할 통합대학의 미래 정체성과도 정합성이 높으며 전남이 디지털, 바이오, 의료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이름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절차를 흔들지 않습니다. 오늘의 제안은 어디까지나 공모, 심사, 투표, 교육부 확정이라는 공식 절차 속에서 충분히 검토되기를 바라는
공적 의견의 제시입니다. 어떠한 압력이나 개입도 없을 것이며 양 대학 구성원들의 판단과 교육부의 심의를 존중합니다. 다만 전남의 역사와 미래, 지역 간 통합의 가치,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 브랜드라는 측면에서 국립 김대중대학교가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확신하기에 이 자리에서 도민과 국민께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전남 통합국립대학은 단지 두 대학의 합병이 아니라 전남이 새로이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신속한 개교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국회의원 일동은 전남의 미래를 열어갈 이 역사적 과제에 모든 역량을 다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립 김대중대학교, 전남의 자부심, 대한민국의 품격,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9일 전남지역 국회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게 이 법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씨의 민주당 인사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선택적 수사라며 민중기 특검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말 그대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라고 국민이 만들어주신 특검입니다. 여야 전체 정치자금 사건과 통일교 관련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떠안으라는 요구는 애초부터 특검법 취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금까지 특검법이 부여한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 왔습니다. 통일교에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 역시 정식 기록으로 남기고 사건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기관으로 사건을 인계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법이 정한 선을 지키는 특검에게 왜 선을 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것은 진건이 방탄이자 자신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커넥션은 물타기 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수준입니까?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향한 정치 공사로 시선을 돌리려 하지 말고 먼저 통일교와 자신들 사이에 구체적인 커넥션부터 솔직하게 밝히십시오. 민중기 특검을 향한 정치 공세는 결국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멈춰달라는 비명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흔들 것이 아니라 특검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민주당 인사에게도 위법한 자금이 흘러갔다면 수사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건 카풀이가 아니라 오 시장의 무개념한 개념풀이 행정을 즉각 멈추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의 행보가 점입가경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을 도외시한 채 전시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말레이시아 기자간담회에서 안전 우려가 큰 한강버스에 대해 스스로 기술적 한계와 시행착오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도전정신이라 강변했습니다. 시민의 생명이 담보된 대중교통 수단을 두고 시행착오를 당연시하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 시민은 시장의 치적잡기를 위한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자화자찬한
강남북 균형발전의 실체 또한 기만적입니다.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에 치우친 토건 쇼만 벌인 결과 서울 전반의 부동산 불황과 자산 격차만 커졌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카프리 모닝 구상입니다. 오 시장은 요즘 서울에도 달리기 인구가 늘었는데 카프리 모닝을 도입하면 훨씬 많은 시민이 도심에서 달리기를 할 것 같다며 주말 도심 한가운데 도로를 막는 사업을 시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주말마다 열리는 마라톤과 행사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면밀한 대책도 없이 주말 교통을 통제하는 일을 상시화하겠다는 건 시민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시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해외에서 뜬구름 잡는 이벤트를 기획할 시간이 있다면 서울의 현실부터 직시하십시오. 지금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건 카프리가 아니라 오 시장이 벌인 일을 수습하고 무책임한 개념풀이 행정을 즉각 멈추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 사퇴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 위원장이 남긴 것은 법사위를 불법사위로 전락시킨 폐해뿐이었습니다. 법안 체계, 작구 심사를 맡는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법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추 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는 본분을 잃고 거대 여당의 독단과 전횡이 난무하는 무대로 전락했습니다. 사법기관을 향한 압박, 잦은 파행은 물론 제1야당 간사 선임조차 봉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국회 관례를 무너뜨린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추 위원장이 법치 파괴 위원장이라는 평가를 자초한 이유입니다. 대법원장을 조롱한 합성 사진까지 등장한 법사위 국감장은 사법부를 희화화하고 국회의 품격을 추락시킨 민주당의 민낯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조작 제보 하나로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을 증인석에 세운 데 이어 야당 발언을 차단하고 퇴장 명령을 남발하며 국감을 정쟁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현장 국감을 개인 유튜브 홍보 영상에 활용하고 후원 계좌까지 노출하는 등 법사위 권한을 홍보성 활동에 이용했다는 비판까지 자초했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요구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조사 방식, 범위, 절차를 모두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은 돌연 논의를 미루며 제1야당의 간사 선임까지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 법안 처리에서도 편파적이고 보복적인 태도는 반복됐습니다.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표 전면금지법을 야당의 제동 요구에도 단독 처리하고 검찰 특수활동비를 칼로 베듯 삭감하며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법사위를 법치 파괴의 무대로 만든 인물이 1,400만 경기도민의 도정을 맡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정까지 혼란과 파행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적 경고입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돌려놓고 대장동 국정조사에 책임있게 협조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 앞에 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위헌이라고 말하는 법안을 두고 최소화하겠다는 건 위헌을 전제로 깔고 강행하겠다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위헌 소지는 없어야 되는 거지 최소화할 것이 아닙니다. 내란전담 재판부의 위헌 문제는 법조계, 시민사회 모두가 우려하는 사안입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와 법관 대표 회의는 위헌 소지, 재판 독립성 침해, 재판 지연 우려를 공식 의결했고 대한변협 역시 삼권 분립 훼손 가능성을 직접 지적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논란 확대 우려를 언급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를 누가 맡을지 정권이 설계하는 순간 삼권 분립은 무너집니다. 오늘은 내란 전담재판부, 내일은 언론 전담재판부, 모레는 선거 전담재판부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사건별로 정권이 맞춤형 재판부를 만드는 길을 열어주라는 것이며 이는 재판을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독재 시절 정치 재판의 제도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이 위헌성 검토를 외부 법무법인에 맡기겠다고 한 것도 문제입니다. 해당 로펌은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비롯해 김경수, 조국 등 여권 주요 인사 사건을 다수 변론해온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 검토를 맡겨놓은 것 자체가 객관적 판단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절차적 포장일 뿐 독립적 검증과는 거리가 멉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입법입니다. 보완이라 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위헌 입법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해 법안 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핵심 기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토론을 축소한다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론장이 아니라 다수당의 결정을 통보하는 일방통행의 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미 현행 제도만으로도 민주당은 24시간 경과 후 제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언제든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토론을 더 빨리, 더 간편하게 끊기 위해 새로운 장치를 법에 넣겠다는 것은 소수 의견을 번거로운 절차로 취급하고 논의와 검증이라는 국회의 기본 책임을 입법 동주의 방해 요소로 보는 태도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24시간도 참지 못하겠다며 필리버스터의 존재 이유 자체를 지우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필리버스터의 실질적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의 진행권을 의장에게 과도하게 집중시켜 소수당의 토론 주도권을 대폭 축소하고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장에 없으면 의장이 토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소수당의 발언권이 다수당의 출석 여부에 따라 언제든 제한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필리버스터라는 민주주의의 최소 안전 장치를 형식만 남은 절차로 만들 뿐 아니라 소수 의견 자체를 다수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입법 설계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필리버스터를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보루라며 누구보다 강하게 도입을 주장했던 정당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는 정권 유불리에 따라 자신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 제도의 취지를 뒤집고 다수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소수 보호 장치를 허무는 모습은 명백한 위선이자 입법 폭주입니다. 선진국 의회가 필리버스터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다수결로 가더라도 소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를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여당이 수적 우위를 갖고 있어도 미래의 견제 장치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원칙마저 버리고 당장의 입법 폭주만을 위해 소수 의견을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다수 상정돼 있습니다. 이런 법안일수록 깊은 토론과 공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절차를 더 줄이고 토론을 더 지우려 합니다. 토론이 줄어들면 편해지는 것은 권력이지만 그로 인해 무너지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삶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필버 중지를 통해 국회의 침묵을 강요하려는 시도, 나아가 국회의 침묵이 곧 국민의 신음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와 소수 보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고용시장의 성적표와 현실의 괴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실업률이 2.2%를 달성하며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성적표와 다르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하며 이 괴리의 핵심 원인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쉬었음 청년 인구의 급증 때문입니다.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인 2030 청년층 인구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할 젊은 노동력이 통계 밖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받아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등 구조적 문제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70만 명을 넘는 쉬었음 청년 인구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10만 명 감축 목표치를 지시했습니다. 청년들이 왜 쉬고 있는지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도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해법도 없이 그저 현실성 없는 하향식 수치 달성 목표에만 치중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입니다. 청년들은 국가 경쟁 성장 지표를 채우기 위한 통계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말뿐인 지시를 멈추고 청년들의 고민과 좌절에 대해 공감하려는 노력부터 하기 바랍니다. 정부 역시 낮은 실업률이라는 통계 성적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73만 명의 젊은 노동력을 다시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시키기 위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이제는 청년들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무책임이 아닌 근본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영세 어린이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영세 영아 보육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 문제는 운영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번 예산결산 국회에서 1대2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는 1대3이라는 선택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학부모들이 혼란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대2냐 1대3은 선택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국가의 기준으로서 1대2가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그 확인을 위한 자리로 여기 함께 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조미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금희 수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미식 인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연순 서울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지영 서울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은영 인천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의 강양희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경자 대전시 가정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연 전북가정분과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장의 요구는 정책 과정에서 1대2가 절대로 후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고요. 1대2가 기준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선택지로서 1대3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번에 1대2를 모두가 환영하고 좋아했는데 알려지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1대3이라는 또 다른 혹은 1대3,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했고요. 이런 현장의 요구들이 정책 과정에서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 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소개하시고 기자회견.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조미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어린이집 자리에 섰습니다. 영세 영아는 하루 대부분을 울음과 몸짓, 아주 미세한 신호로 자신의 필요를 표현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밀착 돌봄, 정서적 안정, 안전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교사 한 명이 돌볼 수 있는 아동 수를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필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영아 보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정부가 논의 중인 기관 선택에 따른 1대2 또는 1대3 운영 방식은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재정 지원 없이 선택제를 도입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어린이집에 전가되고 결국 영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은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기관의 재량으로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영아의 생명, 안전, 발달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 기준입니다.
현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세반 일대의 운영의 효과는 검증된 사실입니다. 부모는 더 안심하고 교사는 안정적으로 돌봄에 집중하며 영아는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개선이 영세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1세, 2세, 영아반 역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기가 줄어들면 위험 신호를 더 빨리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과 애착 형성이 가능하고 교사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영아 보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정부와 대립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영아 보육 국가 책임 체계를 함께 만들고자 하는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로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국가정어린이집 총연합회 가정분과 부위원장 강량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요청합니다. 첫째, 영세반 1대2 기준을 모든 기관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해 주십시오. 둘째, 1세, 2세 반도 단계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기준 개선과 함께 충분한 재정 지원과 보육료 체계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준만 강화되고 지원이 없다면 현장은 혼란스럽고 안정적인 영아 보육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 충분한 지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영아 보육의 본질은 기관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영아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현실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우총가정분과위원회는 영아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12월부터 기본소득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노서영입니다. 공식적인 첫 번째 브리핑인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두 가지 진행하겠습니다. 통일교 정치자금설, 민주당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일교가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사안을 정쟁화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도 문제적이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은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도 필수적입니다. 애초에 통일교 정치자금법 문제의 수사가 시작된 것은 통일교 측에서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책무를 지고 국민들에게 선택된 여당이 이러한 의혹에 선을 긋지 못하고 끌려다닌다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썩은 부위가 있다면 도려내고 의혹이 있다면 오점 없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내용도 대안도 없는 정쟁이 아닙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진실입니다.
더 이상 묵묵부답할 때가 아닙니다. 여당의 자체 진상조사가 계속 늦어지면 의혹에 불을 지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빠르게 실시하고 당내 불법 정치자금 연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하십시오. 그것이 내란 청산 의무를 지닌 여당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언더 찐윤의 장동혁 심판 자처 기가 찹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계엄이 1년째 되는 날에도 윤 어게인을 외친 뒤로 찐윤들에게 버림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장동혁 의원을 국민의힘 대표로 만든 게 누구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술자리에서 윤석열과 계엄을 공동으로 기획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미리 알고 있었을 세력 언더 찐윤 의원들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집단 불참했고 탄핵에 찬성했다며 한동훈 전 대표를 내몰았고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을 위해 연판장을 돌렸던 이들입니다. 그래놓고 지금껏 사과 한 번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제와 내란과 선그으며 나라 걱정을 운운합니다. 박성빈 의원 손에 장동혁 대표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이야기도 파다합니다. 언더 찐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심판자 노릇에 나서니 황당무계합니다. 그런 그들이 윤석열과 장동혁을 비판하고 심판한다고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들겠습니까? 자신들이 계엄에 대해 언제 처음 들었는지라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대표를 갈아치우고 당명을 개정한들 국민들이 속지 않는 세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언더 찐윤도 결국 내란죄 수사 대상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박찬진입니다. 종합특검 관련된 논평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국민의 명확한 요구입니다. 국민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대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특검을 진행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58%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국가를 초유의 위기로 몰아넣은 12.3 내란과 관련해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에 대한 깊은 국민적 피로와 불신이 여실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단죄를 위해 반드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국민적 지지입니다. 내란 청산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근본을 지키느냐, 방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미봉책이나 책임 회피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뜻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책임 있게 추진해 국가적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대변인 정이한입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침대 축구하고 있는 정부 여당. 스마트폰 화면 위로 정권의 비선실세 민낯이 적나라하게 생중계되었습니다. 문진석 수석과 김남국 비서관의 대화창에 보란듯이 떠오른 강훈식, 김현지의 이름은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적 인사 시스템이 고작 누나 형님 하는 사적 문자 한 통에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스모킹 건입니다. 점입 가경인 것은 사태 수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대통령실과 거대 여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서로 핑계를 대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격태격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감찰관 임명을 막기 위해 호흡을 맞추는 환상의 복식조를 보는 듯합니다. 서로에게 공을 넘기며 시간을 끄는 그 현란한 티키타카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낍니다. 집권 세력이 이토록 특별감찰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수석 비서관들을 감시하는 내부의 호랑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자 파동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감찰의 잠재적 대상들이니 호랑이를 집 안으로 들이는 문을 열기가 죽기보다 싫은 것 아닙니까? 서로 짜고 치는 침대 축구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말로 인사청탁 의혹에서 떳떳하다면 당장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스스로 증명하면 될 일입니다. 계속해서 환상의 복식조 행세를 하며 뭉개기로 일관한다면 그 라켓이 부러지는 순간 국민의 매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박찬규입니다. 민주당 대변인들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한 조국 대표의 위헌성 지적에 대해 민주당 내 강경한 목소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A 대변인과 B 부대변인은 어제 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조국 대표가 사면 이후 존재감이 없는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으로 차별화를 시도한다라거나 정의당의 길을 걷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 이 사안과 무관한 조국 대표의 강의 평가와 관련한 인신공격을 방송에서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함께 치렀던 우당 대표에 대한 매우 무례한 말입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일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정책이 아닌 개인적인 일들을 들어 인신공격을 하거나 당에 대한 조롱을 퍼붓는다면 민주당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한 A 대변인과 B 부대변인의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될 경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에 공식 항의할 것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화해하면서 한국은 대결하라. 미 국가안보 전략의 대결 강요를 거부하라. 12월 5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방향이 담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이자 잠재적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미중 관계를 정면 충돌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중국 봉쇄와 공급망 디커플링을 앞세웠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노선입니다. 미중 갈등이 국제 질서 전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중국을 적대하는 역할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제1도련상 강화를 명분으로 강력한 군대 투입을 강조하지만 미국 혼자서는 할 수도 할 생각도 없으니 한국과 일본이 앞장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구 및 시설에 미국의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며 집단 방위를 참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신은 중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익을 확보하면서 동맹국은 대결로 내몰고 있으니 이 얼마나 뻔뻔한 이중규진입니까? 미국의 대외 전략은 한국의 안보 환경을 위협하고 대외관계의 자율성과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각국은 미국의 대외 전략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에 창도 되고 방패도 되라. 시설과 비용, 군사력까지 모두 내라. 이러한 미국의 부당하고 무례한 요구가 대한민국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외 전략을 수행하는 도구로 전략해서도 안 됩니다. 평화와 국익을 추구하는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주체로서 미국의 무례하고 위험천만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쿠팡 사태, 과방위 청문회 개최는 당연합니다. 국회는 과로사, 개인정보 유출 종합청문회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7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입니다. 오늘 서울경찰청은 오늘 쿠팡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탈퇴 절차 조사에 착수하며 전방위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며 실질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을 축소하고 사과문조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며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고객 정보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구조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살펴야 합니다. 책임 있는 경영진, 특히 김범석 의장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모든 의혹과 책임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쿠팡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문제도 반드시 다뤄져야 합니다. 지난 11월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에게 한 달 가까이 연락조차 하지 않고 공식 사과를 거부한 무대응은 충격적입니다. 올해에만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쿠팡은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약속한 노동안전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국회가 이번 사태를 일부 상임위에만 맡기지 말고 국토위, 기노위, 정무위, 과방위가 참여하는 종합청문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쿠팡은 고객 정보도 지키지 못했고 노동자의 생명도 보호하지 못한 기업입니다.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희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의한 본회의장 장악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라는 희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하신 의원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님이십니다. 노정면 의원이십니다. 성명서 내용은 노정면 의원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국민 민생을 인질로 잡는 국민의힘의 생떼 정치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미 합의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들까지 모조리 가로막으며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을 위한 입법을 볼모로 삼아 정쟁을 이어가겠다는 반민생 폭거이며 스스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자해적 정치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지속됐던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과 국회 무력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단 한마디 반송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윤 어게인만 외치며 민생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당 내부에서도 이대로 안 된다 이러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여야가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한 민생 법안들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며 반대하겠다는 것은 민생을 향한, 국민을 향한 책임 방기이며 고의적인 국회 마비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목 잡기가 아니라 민생 탄압이자 민생 쿠데타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 힘 때문에 국민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반드시 제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을 지키는 일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분노와 불신 그리고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국회를 멈추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구태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생떼 정치를 버리고 국민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민생을 외면한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볼모로 잡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고 합의된 법안조차 가로막는 반민생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본회의 처리에 나서십시오. 민생을 짓밟는 순간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국민의힘 몫입니다. 2025년 12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